자, 여러분들 그 주관식 문제 단답형을 한번 계속 이어서 한번 풀어보죠. 자, 첫 번째 1번 문제 보면, 자, 중단 사유, 소멸시효 중단이 뭐예요? 중단은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거지. 이게 거기 압류라든지 교부청구, 납부고지, 독촉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과세관청에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같이 그 유예기간은 예전 지나간 기간에서 유예기간 동안 멈췄다가 즉 중지죠. 그 다음에 지나가면은 이제 또 계속 카운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두 번째.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설명이죠. 괄호 안에 들어갈 기간을 쓰시오. 1번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겠죠. 이게 통지를 받은 자는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이 과세 전에 적부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를 좀 심사해 달라라고 해서 이거를 청구하죠. 그러면 이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럼 청구를 받게 되면은 세무서는 이거를 30일 내에 똑같아요. 30일 내에 그 결과 통지를 해줘야지. 청구인에게 통지해줘야지. 똑같이 30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거주자 김국세 씨는 다음의 자료와 같이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다. 김국세 씨가 2024년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 시 가산할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시오. 자,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래요. 자, 임대기간이 올해 24년도에도 1년 동안 그러면은 100만 원에 대해서 12달.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이 있네, 이게. 근데 이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자산 취득을 2021년도 1월 1일 날 건물을 취득을 했죠. 부수토지 함께 취득했네요. 자, 그러면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는 토지 가액은 집어넣지 않죠, 이게. 그래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이거 주택이 아니에요. 사무실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거기 이 임대보증금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 건물 5천만 원이죠. 이렇게 5천만 원 빼줘야지. 이렇게 빼주고 곱하기 24년도가 지금 윤년이지만 365일을 가정하니까 365분에 이렇게 이 적수 자체가 어차피 1이에요. 근데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이 2.9%로 이건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2.9%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요거 기장하고 있으면은 거기 이 쭉 보시게 되면은 이 임대보증금은 정기예금에 입금해서 이자 수익을 100만 원을 발생시켰죠.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이렇게 빼주죠. 요게 이제 간주 임대료. 요것은 이제 이 실제로 받는 월 임대료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받은 1,200만 원에다가 5천만 원, 5천만 원에 2.9% 자, 빼기 100만 원이다. 그러면 45만 원이 되겠네요. 그 1,245만 원이 되겠네요. 이것이 1,245만 원.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단답형은 좀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자, 24년도 주식회사 국세에서 영업사원으로 계속 근무 중인 김근로 씨의
급여 내용이라고 돼 있는데 총급여액을 계산하시오. 월 급여액이 400이다. 자, 상여가 월 급여액의 300%래요. 그리고 연월차 수당이 500이 있고요. 이렇게. 자, 6세 이하 자녀 2인에 대한 자녀 보육 수당이라고 해서 여기 그 월 3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은 그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한 명당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20만 원만 해주죠. 그래서 30만 원에서 명수와 상관없이 20만 원 해준다. 이렇게 20만 원까지만 해주죠. 근데 이것이 이제 12개월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족 수당 200만 원 이거 다 과세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녀 학자금이다. 이 마찬가지고요. 자녀 학자금도 그 다 들어가고. 자, 식사대 월 25만 원. 구내 식당에서 식사 또는 기타 음식을 제공받고 있네. 그러면 다 25만 원 전액 다 과세돼요.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데 돈으로 또 받으면 다 과세다. 자, 2023년 근로제공에 따라 주식회사 국세로부터 법인세무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200이 있는데 요것의 귀속이 언제예요? 당연히 23년도 근로제공한 연도가 되겠지. 이번 24년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24년도는 요거를 이렇게 그 맨 마지막 거 그 인정상여는 저번 연도 23년도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지금 4,800만 원에다가 432 1,200만 원에다가 500만 원에다가 10만 원에 해서 120만 원에다가 300만 원에다가 우리 25만 원에 12달이다라고 하게 되면 7천 요것이 지금 상여 연월차 수당 500 그다음에 요거 10만 원 가족 수당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25만 원에서 12달치 되어 있고 뭐 하나 좀 빠진 것 같은데 거기 지금 보니까 자가운전 보조금도 있네.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어요. 근데 자가운전 보조금이 지금 25만 원인데 본인 명의 차량이고 비과세 요건을 갖췄대요. 그러면 25만 원 빼기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해주지. 그래서 지금 12달치. 그러면 이것까지 집어넣으면 5만 원에 대해서 12달치까지 합치게 되면은 7,280만 원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계산은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답만 표시할게요. 여기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게 되면 다음 자료는 거주자 김거주 씨의 2024년 금융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김거주 씨의 2024년 종합 과세대상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은 국외에서 받은 이자 1,000만 원. 당연히 요거 국외에서 받은 이자도 다 이자 소득이죠. 이렇게. 다만 그로스업 대상은 아니죠. 이게 그로스업 대상은 아니다. 자, 그래도 국외에서 받은 금전 배당이다라고 돼 있죠. 이것은 배당 소득이에요. 요거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 잘못됐죠. 왜냐면 1번은 이자 소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됐고 2번은 배당이라고 해서 800인데 국외에서 받은 거 요것이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고요. 아무튼 금융소득이니까 둘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식배당인데 국내에서 법인세 과세된 재원으로 받은 거 상장법인 주식배당 1,000만 원, 비상장법인 주식배당 500만 원 다 들어갔지. 그 지금 이 합쳐서 1,500이에요. 1,000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그로수업 대상이다. 그로수업 대상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다 합치면은 2천만 원이 넘어가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배당 가산에 우리 그로수업 금액이 2천만 원 넘어가는 거, 여기 다 합쳐서 지금 얼마냐면은 3,300인데 2천만 원 넘어가는 게 1,30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그로수업 대상 금액이 1,500이에요. 이렇게. 그 둘 중에 작은 거. 이게 되겠지. 거기에 우리 이 그로수업률이 10%죠. 10%. 이렇게. 자, 그래서 이자 소득 금액은 1,0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배당 소득 금액은 2,300에다가 요 1,300에 10% 130을 더하게 되면 2,430만 원이 되겠네. 그래서 금융 소득 금액은 합쳐서 3,400 이 3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지금 얘를 물어봤네. 2,430만 원. 5번의 답은 2,430만 원이 답이 되겠어요. 금융소득을 물어본 게 아니네, 이게. 만약에 금융소득 금액을 물어봤으면 합친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자, 뭐, 그 정도 내용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약술형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약술형의 1번에 보면 거주자 값 해서 그 소득세 21년도 거 납부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주택을 23년도 9월 1일 날 압류를 했어요. 9월 1일 날 압류를 했다. 24년도 3월 14일 날 매각을 했고요. 주택의 매각 대금은 1억 5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 이렇게. 자, 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보다 우선 징수하는 이 채권, 그리고 이제 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여 아래 답안 양식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은 체납된 게 거기 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9천만 원이 있어요. 이게 소득세 신고일은 2022년도 5월 이 10일이고요. 거기 강제징수비가 이제 700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먼저 이 700만 원부터 먼저 이 강제징수비를 먼저 우리 공통비용, 공익비용은 먼저 빼줘야지. 자, 그 다음에 거기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 금액 2천만 원, 그거부터 먼저 챙겨줘야죠. 우선 변제 해주는 임차보증금. 자,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우선 변제 금액 2천만 원이 가장 먼저 우선해요. 일단 먼저 공익비용부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 임차보증금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임금채권이죠. 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 변제 이 임금채권. 강제징수비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먼저 얘네들부터 먼저 빼줘야 돼. 그게 4천만 원이나 돼버리네. 이게 4천만 원. 이렇게. 그리고 일반 임금채권은 임금채권이 5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이 우선 변제되고요. 1천만 원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국세가 우선하지. 국세가 우선해요. 근데 여기 담보채권이 없어요. 이게 담보채권이 있다면 담보채권 다음에 이제 이런 임금채권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없잖아. 이게 그러면 국세를 먼저 소득세 이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8,300이 남았어. 이게 근데 소득세가 체납된 게 9천인데 8,300밖에 못 받지. 이렇게 여기 이제 이 소득세
받고요. 그 밑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우선 변제 임차보증금 말고 나머지 임차보증금하고 임금 채권이 있어요, 이게. 그 밑으로 내려가요. 그 국세가 우선하는 게 원칙이고요. 원칙이고. 다만 이제 담보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날짜 따져가지고 그게 앞서면은 그것이 담보 채권이 이제 우선하게 되면 그 밑에 이제 임금 채권이 들어가는데 담보 채권이 없어 지금. 그러면 이제 국세가 우선하죠. 그 지금 8천 거기 지금 뭘 물어봤냐면은 그 우선 징수하는 채권이라고 해서 그 나와 있는데 이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우선 징수해야 될 금액이죠. 요게.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 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상금보다 우선 징수하는 채권 및 소득세와 그에 대한 이 가상금으로 징수할 금액 그게 이제 요거고 요게 이제 우선 변제할 금액이고요. 이렇게. 그 답안 양식에 표시하라 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표시하면 되지.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이 못 받아요. 여기 이제 소득세 가상금도 700만 원 못 받네요. 왜? 이렇게. 자, 이제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약술 문제를 보는데 이 두 번째 약술 문제가 이게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안 나왔었어요. 왜냐면 양도소득은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세목이고 사회에 따라서 막 어찌 보면은 그 거기에 맞춰서 막 개정을 하는 바람에 일종의 누더기법이야 이게. 그때마다 막 뜯어 고치는 바람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 세무사들도 어느 정도 막 이 포기하는 어떤 세무사들도 있고 워낙 너무나 복잡하게 막 뜯어 고쳐 놔가지고 이게. 그래서 출제를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이번에 개정이 바뀌었죠. 출제 그 객관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출제 안 했어요, 이게. 근데 갑자기 하나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수험생은 어떻게 돼요? 얘를 공부를 해야 돼,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 참,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세무회계 1급. 근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10점짜리로 한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이게. 나와버렸다는 얘기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 제가 별도로 이 자료를 해서 강의를 해서 올려 놨으니까 그거를 좀 참조를 좀 하시고 참 난감해요. 이렇게 출제가 돼버리면은 이게. 그리고 사실 양도소득세는 별도의 실무서가 이렇게 두꺼워. 굉장히 사례에 따라서 세금이 또 달라지고 막 이 여러 가지 옛날 세법 다 뒤져서 봐야 되고 막 그러는데 이거를 이 범위에 놓다 이거죠. 그 얘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공부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따져야 될 게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걸로 문제가 나왔죠. 그래도 이거는 좀 과한 것 같아 이게. 근데 아무튼 수험생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자, 일단 양도소득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 중요한 게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주택이야 이게. 주택인데 주로 가장 간단한 거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의 세대에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양도를 하게 되면 이것을 비과세를 해줘요. 비과세란 얘기는 세금을 안 낸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것이 지금 12억을 초과하면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를 한다 이거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고가주택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12억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그래 이게. 근데 거기 양도가액이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15억으로 돼 있잖아 이게. 그러면 이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서 한 채를 팔았다면 원래는 비과세 해주는데 12억이 초과되면 12억 초과 시 우리가 이제 과세를 해요. 근데 과세를 할 때 다과세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10억 원이 있죠. 요거 취득가액 필요경비 이렇게.
그게 얼마? 10억 원. 이렇게 빼줘요. 그러면 이것이 양도 차익이 돼. 이렇게. 이게 이제 전체 양도 차익이 돼요. 그럼 얼마가요? 5억이야, 이게. 5억. 그때 그럼 또 12억이 초과되면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억 9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11억 9천만 원에 집을 팔면 세금이 없어. 근데 만약에 12억을 넘겨서 팔았어요. 이게 12억 1천에 팔았어. 이렇게. 그 12억 1천에 팔면 양도세를 내래. 그럼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이거 지금 차이 나는 게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전체 양도 차익, 이 중에서 즉 말해서 이게 지금 5억인데 5억 곱하기 우리 전체 15억인데 15억 중에 12억을 초과하는 게 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비율만큼만 과세하겠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전체 양도 차익 중에서 요만큼만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 양도 차익 중에서 이게 이 과세되는 양도, 비과세되는 양도 차익을 빼볼까요? 이렇게 비과세되는 것은 12억까지가 비과세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넘어간 요 비율만큼 그러면은 5억 곱하기 12 나누기 15다라고 하면은 요것이 4억이라고 하는 것이 비과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세되는 양도 차익은 1억 원이 되겠죠. 이렇게 1억 원.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 거기 1번에 지금 양도 차익은 요것이 들어가는 거지. 1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원래 2년, 보유하고, 2년 보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 거주 요건도 거주도 들어가, 거주도. 40, 40 해가지고 보유기간 공제율 40하고, 그 다음에 거주기간 공제율 40 해가지고 장기간 보유를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요.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뭐냐면 양도가액은 지금 파는 거고요. 취득가액은 예전에 이거 지금 몇 년 보유하다 파는 거냐면 20년 보유하다가. 그럼 요 취득가액 요 1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전의 금액이에요. 지금 이거는 현재 금액이고,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 단순히 지금 현재 금액하고 취득 시점에 요 10억 원인데 요거에다가 물가상승률, 2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취득가액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과거에.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과거의 이론하고 20년 전 이론하고 지금 이론하고는 큰 차이죠. 과거 이 20년 전에 이론 가지고 먹을 거를 막 살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못 산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단순히 이렇게 계산상으로 하는 거 이거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일종의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장기간 보유한 것에 대해서 보유하고 그다음에 거주에 대해서 40, 40 해가지고 근데 지금 10년 이상이면은 최대 공제율이 80%야. 80%. 그러면 8천만 원을 빼주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이렇게 빼줘요. 그러면 그것이 양도소득 금액이 되겠다. 양도소득 금액.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되겠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은 그룹별로 그룹이 있는데 여러 그 자산들이 있는데 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그룹별로 1년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해서 그냥 250을 빼줘요. 기본공제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면 종합소득 우리 관련해서 공제를 빼주잖아요 이게. 근데 양도소득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냥 200 얼마를 50을 빼준다 이런 얘기겠지. 이렇게.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250을 빼주게 되면 2천만 원에서 250을 뺀 1750이라고 하는 것이 과세표준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1세대 1주택인데 15억에 팔았어도 세금은 얼마 안 돼. 이게. 그래서 이제 몇십 아니면은 뭐 한 1, 200만 원 뭐 이렇게 나올까 말까? 예, 뭐 그 정도만 세금을 부담하고, 파는 거죠. 이게 1세대 1주택.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상가라든지, 뭐 그런 거 가장 간단한 것들, 그런 것들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가 없어지고, 지방세가 출제가 안 되죠. 범위에서 제외됐으니까.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를 여기 지금 넣은 것 같아, 이게. 출제위원들이. 자, 아무튼 너무 복잡한 거는 나오기 힘들고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거는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 과세 표준이 1,750만 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본 거고요. 이 기본 내용은 별도로, 좀 촬영을 해서 올려놓고 별도 자료를 좀 제공을 할 테니까 그걸 통해서 좀 이 추가 학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